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관심도 국내 언론의 관심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이 대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워싱턴 타임즈는 타임즈 기자는 측근이 5명이나 사망했다라면서 이재명이란 인물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아주 직설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어떤 대답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장 쪽에서 담론에서 좀 수업을 그리고 그 경찰 주장이 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Forgive me for asking this question. It's a personal question, but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5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you know. 워싱턴 타임스의 앤드류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외신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많았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아마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이재명 대표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인 질문에 꽤나 난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적었죠? 그렇죠. 아니 외신 기자들도요. 기본적으로는 기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이 주재하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그냥 야당 정도가 아니고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원내 제1당입니다. 원내 제1당이 이런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 주재하는 기자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자체가 기사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저 자리를 마련했는지 모르겠으나 기자들의 관심은 그것도 네. 관심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 여기에도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추정이 되고 네. 실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죠.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 이 대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보다 20분 정도 더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가 외신 기자들의 돌발 질문에 좀 당황한 나머지 청문회하는 기분이 들었다라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청문회 하는 기분입니다. Am I in a hearing? Very long.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못 받을 것 적절도 같습니다. 하십시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일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정치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리는 정도는 아니죠? 가서 한번 보세요. 뭐 때리든 뭐를 하시든 그거 가지고 우산입니다. 네, 우산이라. 때리는 용도는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김관섭 변호사님 어제 저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외신 기자들은 또 우리 한국 기자들과 다르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묻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에 뭐 망나니 칼춤 뭐 그런 얘기하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것은 소설이고 조작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이다 조작이다 하는 얘기는 사실 외신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톤 다운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아마 저 외신 기자가 외신 기자 측에서 초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자리를 마련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 정부랄지 뭐 민생이랄지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어떤 포커스 자체가 네. 결국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질문이 많이 집중됐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다른 얘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은 뭐 위험한 인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외신 기자의 어떤 인터뷰 자체는 회견 자체는 그렇게 본인들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좋은 성과는 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또 저런 부분이 뭐 한국 신문에도 도배가 됐고, 네. 그다음에 외국 기자들이 또 이걸 외신을 또 타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플러스되는 기자회견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신 기자들은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답했는지 목소리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의 범진보 진영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맹목적 친미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정치적 라이벌이지만 한번 좀 좋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국가 수반으로서 수없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당연히 잘하는 일도 또 부족한 일도 있을 겁니다.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칭찬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칭찬을 해주는 걸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뭐 칭찬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현재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평가 자체가 한 여론조사가 좀 30%대를 못 썩 좋진 벗어나잖아요. 않죠. 1년 네. 동안. 그러다 보니까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저 정도면 칭찬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외신 기자 간담회 부분들은요, 민주당에서 기획된 게 아니고 외신 기자 쪽에서 오랫동안 조율을 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뭐 이제 뉴스를 뽑아내기 좋아서 뭐 위험한 인물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외신 120분 동안 진행되는 동안 네.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도감청 문제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인물을 질문했던 게 좀 눈에 띄었겠죠. 근데 저는 당혹스럽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는 그래도 국내 기자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글로벌 온 세계에 지금 우리 뉴스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아쉬움, 그러니까 1년 동안 야당 대표에 대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집약이 되고 본인을 통해서 본인 때문에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이런 현상들이 해외로 알려지는 것들이 수치스럽다,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진땀을 흘렸다고 평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다양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비판적으로 잘 소화했다고 보고 뭐 우산을 줘서 뭐 때리려고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쪼크라고 봅니다. 그거를 네. 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 곱지 않을 수 있지만 또 그냥 전체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저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신 기자와 이런 식의 120분의 프리토킹 수준의 기자간담회를 했다면 똑같은 대통령도 그랬을 거예요. 청문회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양금 의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기자 간담회에서요, 외신 기자들이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배경을 저는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진 예도 없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런 예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온 5명의 죽음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살펴보면 김문기 차장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그와 관련돼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태도, 그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 비서실장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비서실장의 그 유서에 나타나는 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나 혼자 고립된 기분,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국내에 관련되어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유감과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모든 것이 검찰의 탓으로 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그나마 안타깝다라는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달라졌나? 아니면 외신이라서 그렇나? 저는 사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외신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 간의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였습니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홍영표 의원이 이른바 개딸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를 두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거칠게 맞받아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자, 홍영표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안 계시지만 이 연대와 공생이 던지는 이런 과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정치는 안티를 활용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예. 멍청한 정치는 지지자와 싸운다.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척지고 적이 되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죠? 그리고 지지자와 유권자와요. 국회의원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긴지 아세요? 정치는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싸우면.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예. 지지자들 향해서 이런 모욕적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개딸도 지지자니까 개딸을 너무 탓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지적들을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지적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 말도 맞고 정청래 의원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해서 개딸이 지지층이잖아요. 근데 네. 지지자하고 싸우는 정치인이 어떻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멍청한 짓이죠. 그리고 홍영표 의원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덤 정치 부분은 정치를 썩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그런 팬덤에 기반한 그런 지지층에 기대서 정치를 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딸이라는 적극 지지층 그리고 뭔가 과도한 어떤 자기 주장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과 잘못된 사람은 적으로 만드는 네. 그런 지지층에서만 기대서 정치를 한다면 정당 정치는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두 분이 조금 그 말의 어투를 가지고 말싸움하는 부분이 좀 석연치는 않아요. 홍영표 의원은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 정청래 의원이 굳이 홍영표 의원이 개딸을 지칭해서 뭔가 지지층과 싸운다는 어떤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지지층만 보지 말고 중간층과 여러 중도층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끔 좀 정치가 조금 다양성을 가져라라는 말을 했던 것인데 정청래 의원께서는 좀 뭐 개딸이 욕먹는 것 같은 느낌의 편을 좀 들지 않았냐라는 점에서는 굳이 똑같은 좋은 말을 했는데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홍영표 의원의 말은 100% 맞고 네. 정청래 의원의 말은 50%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태극기와 개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딸이 물론 이재명 대표 지지자 맞아요. 근데 언론에서도 늘 개딸이라는 표현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지지자는 강성 지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약한 지지자가 있고 뭐 비판적 지지자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자기 지지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근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다 보면 이 약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지지자와 싸우면 안 된다. 이거는 맞지만 네. 강성 지지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도 맞기 때문에 제가 50%만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인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신의 딸 조민 씨와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는 조 전 장관인데요. 어제 근황을 밝히면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견디겠다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그제였나요? 북콘서트를 했는데요. 모두 받아들이고 다 내려놓고자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다.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되뇌이고 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삶을 견디고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청하는 분이셨다. 인격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북 콘서트 때 했던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밉지 않냐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피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아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해석들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어제 조 전 장관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광주 북콘서트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어제 부산 북콘서트에서 수습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조국 전 장관의 진짜 생각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저는 광주 북콘서트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오히려 진심에 가깝지 않나. 대답을 피했던 부분. 피했던 부분이요. 조국 전 장관이 그 질문을 받고 물론 당황한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방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금방 표현돼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어제는 가장 존경한다는 부분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컨대는 약간 섭섭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마 이제 본인 생각에는 서운한 점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서운한 생각해요. 예, 일단 이제 장관 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서운한 것들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 사면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 아마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를 사실은 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음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뭐 밉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밉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가장 존경한다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마 저는 뭐 이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본인이 징역 2년 선고받았고 항소심 계류 중이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지금 징역 4년 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또 자기 딸인 조민 씨는 지금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좀 자숙을 하고 반성하고 성찰한 계기로 삼아야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실형 선고, 본인은 실형 선고받고 부인은 뭐 교도소에 가 있는데 저렇게 전국을 일주하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그다음에 딸과 같이 나와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끔찍하게 아끼는 마음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오래전부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조 전 장관을 언급했고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에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던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그 마음이 아프죠. 그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딸 조민 씨도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 일정을 지금 함께 소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북콘서트 영상 일부를 게재하면서 홍보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렇다고 했는데 한 열흘 지났어요. 그 뒤에 좀 때렸습니까? 아니면 A 정도 됐다?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다들 매번 한 번씩 보러 가시고 행복한 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광상 변호사께서 조금 가족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얽혀 있다 보니 조금 자중하는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 전 장관의 일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토크 콘서트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야구 유니폼 입고 웃고 하는 모습도 그렇고 아마 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금희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더 당당해 보이려고 저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저도 김광상 변호사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가족에 어려움이 닥치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을 보면은 그 부분을 SNS에 게재를 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고 가족애를 똘똘 뭉쳐져 있다. 뭐 지난번에 보면은 조국 장관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가는 모습. 네. 그리고 이번에 조민 그 학생의 조민 따님 딸인 조민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패소하는 날 아버지 생일에 대해서 네네. 또 SNS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가족들은 이 가족들의 그 단란한 모습,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미쳤던 여러 가지 악영향들 그리고 국민의 갈라치기 그리고 사실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7가지 항목의 표창장을 위조한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던 점 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저는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고 단란한 모습과 그렇지만 가족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개가 다 양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 중에서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거는 가족의 모습으로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모습으로 저는 지켜봐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비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조국 장관과 조국 일가 가족들은요 죄에 대해서 단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국 일가에 대한 재판과 어떤 사법적인 결과를 통해서 그들은 그 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교수는 지금 수감 생활 중이고요. 조국 장관은 지금 2심에서 이제 항소를 하고 있고 조민 씨는 지금 따지고 보면은 부산대 그 박탈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책임을 져요.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책임을 지는데 이들도 인간이잖아요. 가족이고요. 이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는 모습까지 우리가 여론 사냥을 통해서 숨어 살아라 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들도 인간으로서 인간 조국으로서 인간 조국의 가족으로서 그 다음에 넥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굳이 너무 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또 그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간 조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인지상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유죄 판결도 아직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딸과 본인과 부인까지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우리 어떤 국민의 감정에 의하면 자숙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잘못이 있다고 하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계속 떠들어대면서 책도 출간하고 막 전국 유랑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부적절하냐 적절하냐에 대해서 과연 저게 개인적으로 볼 때 적절하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 본인은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본인은 네. 떳떳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나서 수감 생활하든 형을 집행을 하든 간에 본인이 그걸 감당하고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 전 장관과 그리고 조민 씨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그리고 수감 생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의 남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로서 딸 학교 문제가 그렇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 충격받았겠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돼 가고 있고 형 집행 정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경우에는 제가 활달하게 다니는 것을 어머니가 좋아하신다. 그리고 어머니가 재활을 충분히 해야 수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 재활을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활달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지금 SNS도 활발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 전 장관과 그리고 조민 씨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이 워딩만 봤을 때는 조 전 장관과 조민 씨 그리고 정경심 교수 모두가 그냥 피해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국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정경심 전 교수의 수감 생활을 언급하고 뭐 그거는 그냥 그 실제 저런 상황은 맞을 거예요. 충격 받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 뭐 결정 기다리는 거 맞을 거고 뭐 수술 후유증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 맞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북콘서트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담담하게 일반 시민 조국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이 시민 조국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행동이냐?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거는 과거의 조국에 아직도 얽매여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라는 그 유명세, 지금도 일정한 계층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우상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유명세를 활용해서 뭔가 누굴 도와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또 재기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생기죠. 그럼 본인이 다 내려놓고 시민조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충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언행을 그 본인이 말하는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 다수가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그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저는 생각할 정도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염두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우상화되어 있긴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건 정경심 전 교수의 구치소 영치금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2억 4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설로만 돌고 있는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에도 전주에서 북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 전 장관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서영주 대변인님, 민주당 내에서 조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뭐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됩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 때는 나오라고 얘기했던 적이 그때는 있잖아요. 상황이 다르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설명했잖아요. 정경심 교수는 수감 생활 중이고 조국 장관은 지금 재판에 대해서 실형에 대해서 항소 중이고, 조민 씨도 지금 부세대에서 입학이 취소됐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총선에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도 없고 공천 부분에서도 심사 대상이 안 되지요. 근데 이게 무슨 전주에 나온다는 말은 낭설이고요. 제가 봐서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조국 장관은 이제 저희는 정치권에서 놔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때만 되면 한 2,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때만 되면 조국을 꺼내서 조국 장관도 보고 조민 씨도 보고,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이 뭐 이제 튀는 행동들을 하니까 북콘서트를 하니까 그러겠지만 굳이 주목 안 하고 그냥 북콘서트 하면서 본인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놔두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정치권까지 끌어들여서 뭐 출마설,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전혀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뭐 적지 않게 또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출마설은 뭐 이건 뭐
오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판단한 거라 보고 이 아마 민정수석 했을 때 이제 보좌관 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전주에 출마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SNS 보면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막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선거에 좀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 조 전 장관의 보좌관에 출마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북콘서트도 이제 부산이나 서울 정도 콘서트는 이해가 가지만 이제 전주 사는 건 좀 생뚱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주가 이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조 전 장관의 지지가 아주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조 전 장관 그 보좌관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의 어떤 억울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어필도 좀 하고 좀 자기 선거에 좀 도움도 받고 그래서 좀 요청을 하니까 아마 조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응한 걸로 보여요. 근데 정말 조 전 장관이 전주 의뢰에서 출마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생뚱맞는 거죠. 그렇죠. 아마 전주 시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북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 이런 보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얘기해봤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또 누굴까요? 두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출소 후에 지금 대구에 보금자리를 튼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첫 공식 나들이에 어제 나섰습니다. 어디였냐면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라는 절을 찾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대통령님? 앞에도 안 보고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팔공산 동화사 방문을 우리 부자들이 환영합니다. 어떠세요? 뭐 다시 하시소 하는데 그거 뭐 대통령 다시 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뭐 그건 응원의 메시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동화사를 방문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첫 나들이 장소로 그리고 첫 행보로 동화사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동화사의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영향력,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대단하거든요. 여기 뭐 대구 출신 국회의원 계시지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동화사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점이 아주 큰 대구 서문시장과 함께 그런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5년 10월 달에 이 동화사로부터 법명을 받았어요. 선덕화라는 법명을 받았어요. 그 법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마 그런 인연에다가 지난번에도 이제 대구 동화사에서 적절할 때 한번 좀 방문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지금 그 일종의 답을 한 셈으로 첫 번째 선택지로 저렇게 한 것이고, 결국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어떤 정치적 행보의 출발점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분석이 여럿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보면 동화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같은 걸 고려해서 여기를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 나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그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대구 지역구이신 양금희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동화사를 방문하시는 모습을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요. 건강이 전에보다는 많이 회복되시긴 하신 것 같지만 그래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더 건강적인 면에서 더 이렇게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으로도 출마를 하고 그다음에 보궐선거에 네네. 또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하는 영상까지 아마 그때 내보냈던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대구의 민심은 어떠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보수의 굉장히 큰 어떤 자산 또 특히 큰 어른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거 그리고 보수를 통합하는 데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실제 정치에 있어서 현실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구 시민들이 크게 어떤 그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데모, 그러니까 원로인 건 맞습니다만 네. 현재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최영일 대변인님? 이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따라다니는 닉네임 있죠. 선거의 여왕.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유영아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 나왔을 때 영상으로 이제 지지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영상과 현장과는 다릅니다.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로 나와서 유영아 변호사의 손을 잡고 서문시장을 갔다, 동아사를 갔다. 그랬으면 선거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현장에 나가야 직접적으로 지지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아사, 유영아 변호사는 단순 나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나들이를 동아사를 갑니까? 803 돌면 되지. 그러니까 서문시장이나 동아사나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대구에서. 동아사를 딱 찍었다는 건 총선을 1년 앞두고 뭔가 본인에게는 선거의 여왕의 머릿속에는 선거에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보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대구의 지지도도 지금 부정평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좀 나서서 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번 총선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좀 걸음도 불편하시긴 하면서도 동아사, 정치적으로 매우 뜻깊은 장소를 찍었다는 것은 아마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양금희 의원 빼고는 다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뭐 우리 서영주 대변인 아주 과도한 해석이라고 동아사는 굉장히 인연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번명도 받았고요. 네. 이날 또 행사 뭐 특별한 행사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간 걸 보이는데 벌써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쓰죠.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네. 저는 이제 대통령 있을 때는 정말 건강도 좋았고 표정도 네. 밝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구치소 생활도 꽤 했었고 그러면서 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행동을 보면 굉장히 어떤 보면 바람을 쐬러 나왔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자기가 물론 대구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를 찍어가지고 지지선을 하고 당선시키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아마 대구 시민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순수한 의미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사택이 있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바람 쐬는 장소가 이제 동화사니까 약간 정치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뭐 바람 쐬러 나와서 어디 산책을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마침 동화사 의원 스님이 초대를 하니까 이 기회에 지금 뭐 봄 좋고 꽃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절이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바람 쐬러 갔지 아마 정치적 의도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르막 내리막길 걸을 때 다소 걸음에 좀 불편함을 호소하긴 했습니다만 특유의 올림머리도 했고 표정도 꽤나 밝아 보였습니다. 평지를 걷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서 지난번에 제기가 됐었던 건강 이상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전해온 얘기를 보면 15일쯤입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 15일이면은 토요일쯤 되나요? 토요일에 아마 인근인 현풍시장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토요일에 아마 시장을 방문하는 모습도
많은 화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때는 어떤 목소리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동화사에 갔을 때 의현 스님의 발언도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어떤 발언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난에 종지부를 찍어주신 우린 5천년 역사 속에 일찍이 없던 성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실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 동화사에 있는 의현 스님께서 방금 하신 얘기 들으셨죠? 비선은 절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 여러 언론 매체들 그 기사를 보면 네. 저 얘기를 할 때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렇게. 어제 저도 동영상을 보면 네.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의현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덕담이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비선이 있느냐? 비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훨씬 많았다. 이거는 뭐 사실관계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덕담을 해준 건데 하필이면 거기서 비선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 진짜 이렇게 어둠이 쓱 스쳐가는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저 얘기는 뭐 종교인이 좋은 의도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겠지만 표정에서는 네. 충분히 그 어두운 표정이 읽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게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픈 상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패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입장은 뭐 초지일관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의 말이 부적절한 취지가 아니고 네. 자기의 어떠한 억울함 그런 것을 스님이 얘기하니까 표정으로 그렇죠. 드러났다. 그 비선실 때문에 지금 뭐 구치소에 있고 결국 탄핵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굉장히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본인은 이 스님의 말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가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생각하고 싶지 않는 부분을 스님이 얘기하니까 본인 입장에서 좀 경직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오는 1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김기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 김기현 대표가 오는 19일에 만난다고 하죠. 오늘 또 첫 그래요? 외출을 했다는 보도도 예. 있었는데 이 만남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 영향력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예. 그거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가야 할 변화의 방향하고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지금 대구를 방문할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유승민 전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양금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취임 한 달을 조금 넘기고 있는데요. 아마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원로들을 만날 거고 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지금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우리 보수가 특히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청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일 다음 주에 이제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 세 번째 인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요즘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반박하는 한동훈 장관의 화법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어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좀 보겠습니다.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넘어갑시다. 아나무 인식, 국회 경제,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부선 인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국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은
실제로는 농경연이 공식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그거는 도저히 인정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총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에요. 거짓말 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증인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어디다 거짓말 하십니까? 잠깐만 장관님 그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총리도 그러고 왜 요새 장관들 왜 그래요?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자, 한동훈 장관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의원들이 일방적 질문 공세로 국무위원이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모습? 이제 뭐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태도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과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인데 네. 사실 이제 국회 상임위랄지 국회에서 어떤 대정부 질문이 이제 호통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장관이 나와서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회의원이 가짜 뉴스랄지 허위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랄지 몰아붙인다랄지 이런 것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뭐 대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농식품 장관이 한동훈 장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지목한 거에서 아니 뭐 누가 보고 있다라니 뭐 거짓말이다니 그런 취지로 뭐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한동훈 장관 따라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좀 더 우리가 대정부 질문할지 그런 것들도 좀 변화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토론회장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데 그걸 주고받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원이 자기가 생각하는 질문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막 끊는다라 할지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답변의 기회를 당연히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통보다는 아주 점잖게 말하는 게 사실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근데 잘못 판단하는 것이 막 호통치고 화내고 그러면 마치 자기의 어떤 지지자 또는 이제 표에 있어 도움이 되는 걸로 의원들이 좀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따라한 것 아니냐 하는 야당 의원들의 어떤 질책은 여러 번 등장했었습니다.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또 있었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 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미리 제가 사전 질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숫자를 물어보시는데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위원님, 사전에 이런 정도는 질문 요지를 주게 돼 있죠, 국회법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요지 없으면 못합니까? 지금 장학 퀴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거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도시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니, 지금 의원님이 사전적인 요지조차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그래놓고 저보고 지금 계속 숫자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국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왜 한동훈 장관 따라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그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냐 하면 바로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 기억하실 텐데요. 10억 원의 어떤 그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혐의를 수사하다가 2021년 지지난해 5월 달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렸다라는 그런 의혹이 또 한 번 제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떤 자택과 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그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10억대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송영길 전 대표와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2021년 5월에 그 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송영길 전 그렇습니다.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송영길 전 대표 체제 하에서 사무부총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기 휴대전화 현재 쓰는 거와 옛날 쓰던 거 이런 거에 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네. 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그 녹음 파일이 뭐 거의 몇만 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하나에 뭐 돈봉투 6개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봉투 6개를
10개. 10개인가요? 네, 10개를 전달해라 하는데 아마 그 전달했다는 대상이 윤관석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관석 의원이 이 돈봉투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 언론들에 따르면 지금 오늘 오전 윤희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과 또 여러 가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회계 자료 등을 이미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봉투 10개가 준비됐다 등의 어떤 녹음 파일이 있었고 이걸 근거로 이 돈이 봉투가 윤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으로 전달됐다는 그런 정황을 담긴 각종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2021년 5월이면 이제 민주당 당내 경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소시효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왜 지금 윤관석 의원을 압수수색하는지 모르겠고 네. 이정근 전 부실장인가요? 저분 이정근 씨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 선고가 있잖아요. 1심 선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왜 검찰이 지금 이정근의 녹취 파일을 깠을까? 공개를 하면서 수사에 들어갔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음모론이요? 아니 좀 뭐 이제 뭐 추측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꼭 여론이 이 용산의 미국의 도감청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돌아갔을 때마다 검찰이 이상하게 마치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꼭 압수수색을 하거나 민주당 인사들을 검찰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건은 저는 제가 봐서는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하고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2021년 5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건을 왜 압수수색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잡고 하겠죠. 그런데 들리는 풍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정근 씨의 그 휴대폰 녹취 파일이 2,000여개가 넘는다. 네. 이거를 하나하나씩 검찰이 풀면서 어떤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2021년 5월 전당대회 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의원이 아마 송영길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돈봉투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오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 것 같은데요. 수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튀어나올 텐데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아까 공소시효 얘기를 했는데 21년 5월자인데 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6개월이지만 정치자금법이랄지 뇌물이 되면 이제 공소시효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은 어떤 수사를 하다가 녹취 파일이 됐던 어떤 문건이 나오면 이제 수사를 안 할 수 없어요. 수사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직무유기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문건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공소시효라는 것은 같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소가 되면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미 진행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헛발질을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도감청이랄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걸 꼭 내보내서 마치 이걸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윤관석 의원 뭐 그 뇌물 여부 뭐 수사하는 것이 이 도청 감청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도중에 나온 거에 대해서 절차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이걸 의도적으로 정치의 목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금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 녹취록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아마 수사하던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그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그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건 수사를 좀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2008년도였습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검찰은 지금 굉장히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좀 뿌리게 되면서 지금 징역 8년 8월에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이번 건 또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여준 전 장관인데요. 어떤 조언을 했는지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예. 그리고 정치에도 늦지 않는다. 꼭 장관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 뭐 국무총리하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검사만 평생 하다가 법무장관 하니까 연속성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잘 모를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국정을 여러 분야를 좀 섭렵을 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남보다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른 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해도 늦지 않지 않냐는 핵심은 거죠. 자, 뭔가 좀 더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 윤여준 전 장관의 개인적 견해로 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 좋다. 좋죠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정말 최종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일찍 들어와서 정치를 경험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하는 그 스타일이나 그 여러 가지 방식은 저건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 때 했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런 태도는 저희처럼 이제 그 기자를 해본 사람들 눈에 보면 저거는 정치인 한동훈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정치인 한동훈이 되면 적어도 저런 스타일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정치에서 성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말 최종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저는 윤여준 전 장관 얘기 또 뭐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그건 행정적으로 조금 더 경력을 쌓는 거고 저는 지금 50 넘었잖아요. 이제 한동훈 전 장관도.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면 저는 오히려 정치로 들어와서 정치 경험을 쌓는 것이 아마 길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강릉에서 불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제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일단 비가 오후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소방 대응 3단계까지 갔던 그 큰 불길은 잡긴 했습니다. 8시간 사투 끝에 주불은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심지어 사망자도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530개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불길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지금 4월의 악몽 화풍이라는 저런 조선일보 제목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릉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염이 강릉 일대를 모두 휘감았습니다. 정말 큰 산불이 났고 다행히 비가 내려서 살았다라는 정말 말이 나올 정도로 끔찍한 산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잠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동희 의원님? 그렇죠. 사실 어제 오전 8시 30분 가까이 돼서 이제 발화가 시작됐고요. 그것이 이제 강한 바람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뭐 초속 한 30m.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바람이라고 해요. 초속 30m면 그 서 있기가 좀 불편할 정도고 뭐 우산 같은 건 완전히 날아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더군다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뭐 양간지풍이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씨가 급격하게 옮겨 붙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도왔는지 어제 오후 4시쯤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그래서 이제 주불, 그러니까 주요 불씨는 제거가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불씨라는 거는 또 여러 군데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찾아서 그런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주요한 불은 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요새 산불 너무 자주 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산불에 때문에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린 적도 꽤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산불 자체가 이제 실수로 해서 나는 불도 있지만 네. 이번에 강릉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이제 전선을 타격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불이 났어요. 또 전에도 이제 강원도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났었는데 변압기에서 폭발해갖고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봄이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죠. 건조해지죠. 비도 좀 최근에 안 왔고요. 우리나라 이제 네. 봄은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막 불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불이 나게 되면 상당히 이걸 우리가 진화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제도 강풍 때문에 소방이 이렇게 뜨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초반엔 뜨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제 주부를 8시간 만에 잡을 수 있었는데 뭐 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어저께 탄 불이 뭐 축구장 뭐 5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가꾸려면 수십 년이 또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물론 홍보도 있어야 하고요. 네. 또 산불이 났을 때 번지지 않게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또 그리고 소방 자원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강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산불 때문에 아직도 아마 소방대원들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욱하게 한 치 앞도 내다 보이기 힘든 연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이 아마 어제 오전, 오후 내내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저 상황이 계속 반복됐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많은 소방대원들이 투입이 됐고 올해 첫 소방 대응 3단계 최고 단계까지 갈 만큼 일촉즉발의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고 정말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양간 지풍으로 인해서 봄철 동해안에 부는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서 규모가 굉장히 컸다. 시속 136km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산불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산불은 주문을 일단 꺼진 것으로 지금 소방당국이 얘기하고 있지만 재발화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재발화가 보인다면 언제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릉 산불 얘기 좀 전해드렸고요. 화재뿐만 아니라 황사도 더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최봉 위원, 저 보이시죠? 삽으로 모래 퍼는 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황사가 이제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우리 한반도를 덮친다고 해요. 근데 저게 그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그 황사라고 하거든요. 네. 중국 베이징 같은 데 가보면 이 황사가 심할 때는요. 거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황사가 심한데 아마 오늘 내일 네. 이제 외출을 하시는 분들은 저 황사에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모래바람이 몰려왔으면 도로에 모래가 쌓여서 그걸 치우면 다시 쌓이고 또 치우면 다시 쌓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황사가 중국에 찾아왔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 국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应该呼吸嘛，特意戴了稍微厚一点的口罩，就是 KN94的会缓解一点吧。早上起来其实还是有点担心的嘛，就是因为风太大了。其实我这边还好，因为昨天晚上去打车回家。 자, 지금 현재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지금 멀리 청와대가 얼핏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온통 뿌연 걸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 황사 공습에 전국의 공기질이 정말 최악으로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좀 풀리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황사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황사 위기경보 주위로 격상한 상황이고요. 아마 북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쪽으로도 황사의 그런 바람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황사의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